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둘째 주 세계는 경제는 시작합니다. 시장이 갈피를 못 잡은 한 주였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미 연준의 금리 정책과 관련해서 어쨌든 올해 안에는 기준금리가 내려가겠구나, 시점도 연말보다는 앞당겨지겠구나라고 기대감이 살아났었는데요. 이번 주 연준 내부에서 나온 엇갈린 발언에 또 아리송해졌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마치 고장난 신호등 앞에서 출발을 해야 할지 그냥 서 있어야 할지 헷갈리는 모습이었는데요. 결국 간간히 깜빡이는 기업 뉴스와 실적에만 시선이 모아졌습니다. 그나마 주 후반 고용시장 둔화 신호가 나오면서 금리 인하 불씨가 살아난 게 위안이었죠. 자, 오늘 세계는 경제는에서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외신 삼총사 대기 중입니다. 이한나 기자, 임선우 캐스터 그리고 고유미 캐스터. 오늘 준비한 내용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먼저 이한나 기자. 네, 안녕하세요. 이한나입니다. 오리무중 연준 통화정책 방향 분석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인사들 발언 정리해보면서 어떤 변수들이 미국의 기준금리를 움직일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선우입니다. 인공지능 대세 흐름 속 잔뜩 웅크렸던 기업들이 기지개를 켜고 나섰습니다. 오늘 주제, 애플과 테슬라는 변신 중, 이렇게 한 줄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팀 쿡 애플 CEO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그리고 구글 딥마인드의 허서비스 CEO의 새로운 승부수까지 잠시 뒤에 이번 주 주요 발언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출발해 볼까요? 이번 주 시장은 미국 연은 총재들의 발언에 확신이 아직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주 초반에는 미국 고용 지표에 힘입어서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살아났고 연준 내부에서도 결국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좋았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섞였고 또 결국 물음표가 던져졌습니다. 결국 다시 기다림이 시작됐죠. 연준 금리 정책과 관련한 이번 주에 나온 주요 발언 내용과 또 월가 분위기 이한나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시간 순으로 정리를 해보죠. 우선 일단 주 초반 분위기는 금리를 내릴 것이다 였는데 이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로 바뀌었습니다. 주요 인사들 발언부터 다시 짚어볼까요? 네, 지난주 열린 미 연준 FOMC 회의 직후 금리 인하를 시사하거나 지지하는 발언이 연준 안팎에서 나왔습니다. 시장은 먼저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의 발언에 주목했는데요. 미국이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 없이 인플레이션을 낮출 것이고 올해 안에 금리 인하도 시작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올해 안에 인플레이션이 목표치까지 하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런 전망은 연준 내 실질적인 2인자로 불리는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로 이어졌습니다. 윌리엄스 총재는 현재의 통화 정책이 좋은 위치에 있고 결국 금리가 내려갈 것이라면서 미국의 GDP 성장세가 곧 둔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Right now, we're seeing consumers continue to spend. Businesses are investing quite a bit right now. But I think you have to understand it in the context of the supply side, boost that we're getting. So my forecast for growth this year is somewhat slower than we saw the 3% we saw last year, probably something in the 2 to 2.5% GDP growth for this year. 네, 지금 뉴욕 연은 총재 발언 들어봤는데 시장의 기대감을 높인 발언 또 있었죠? 네, 맞습니다.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 역시 현재 금리 수준은 인플레이션을 중앙은행 목표치인 2%로 되돌릴 수 있을 만큼 경제를 냉각시키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봤고요. 월가에서도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게 본다는 긍정적인 의견들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그동안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 전에 신중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경고했던 미국 헤지펀드 시타델의 켄 그리핀 CEO도 올해 9월이나 늦어도 12월에 금리 인하를 예상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주 초반 분위기였고 그런데 중반을 지나면서 이 매파적인 발언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올해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다도 아닌 금리 인상 가능성이 다시 제기됐는데요. 네. 연준 내 대표적인 매파로 불리는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가 우리 시간으로 수요일 시장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들어보시죠. Inflation is embedded or entrenched now at 3%, and that we need to go higher. We would do that if we needed to. I think that's not my most likely scenario, but I also can't rule it out. 카시카리 총재의 발언 내용 핵심은 인플레이션 둔화가 확실할 때까지 현재 금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고 만약 인플레이션이 계속 고공행진을 이어가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지난주 파월 의장이 이 FOMC 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에 선을 그은 것과는 상반되는 발언입니다. 여기에 수잔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도 수요를 억제하고 물가 압력을 낮추기 위해 20년 만에 최고 수준인 현재 금리를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오랫동안 유지해야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결국 현재 금리 수준이 연말까지 안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 엇갈린 발언들을 시장에서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네, 시장은 금리 인하 발언에 아무래도 더 무게를 두는 모습입니다. 네.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를 보면 12월까지 연준이 금리를 2차례 인하하는 것을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12월까지 한 차례 인하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것과 비교하면 인하 기대감이 상당히 커진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뭐 살아난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 그 불시에 기대고 싶은 심리인 것 같은데 결국 지표가 관건입니다. 앞서 나온 고용 지표는 기대감을 살리기에 충분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파월 의장이 연준이 고용 시장을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한 만큼 관련 지표가 중요해졌는데요.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그동안 뜨거웠던 고용 시장이 물가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기 때문에 시장은 놀라움 속에 환호했는데요. 다시 정리해 보면 4월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는 전월 대비 17만 5천 명 늘어났습니다. 시장 전망치였던 23만 8천 명 증가를 크게 밑도는 데다 직전 12개월 평균 증가분인 24만 2천 건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실업률은 3.9%로 앞서 3월 수치에서 0.1%포인트 올랐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한 평균 임금 상승률도 역시 3.9%로 2021년 6월 이후 2년 10개월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그리고 주 후반 나온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를 크게 웃돈 23만 건을 넘기면서 미국 노동시장 열기가 식어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됐습니다. 네, 아까 짚어주신 대로 파월 연준 의장이 갑자기 고용 지표 약화가 금리 인하의 조건이 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해서 좀 의아했는데 이게 뭐 우연의 일치치곤 지표가 너무 시장이 바라던 대로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관건은 역시 인플레이션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들어 물가 지표가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면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고 있고 연준이 주목하는 개인 소비 지출 PCE는 작년보다는 많이 떨어졌지만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연준이 바라는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이는데요. 이와 관련해 이 아메리프라이즈 파이낸셜은 시장은 방향을 바꿀 다음 촉매제를 기다리고 있으며 다음 주에 그 촉매제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4월 생산자 물가와 소비자 물가가 다음 주에 줄줄이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지표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은 또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켜봐야겠군요. 이한나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 주 시장을 흔들었던 기업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그동안 인공지능 붐에 올라타지 못하고 안타까운 시선을 받아왔던 애플이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아이패드 공개와 함께 인공지능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모습인데요. 또 다른 혁신 지각생 테슬라도 온갖 악재 속에 넥스트 레벨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임선우 캐스터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애플 아이패드 신제품부터 살펴보죠. 뭐가 달라진 겁니까? 네, 인공지능 지각생으로 불리던 애플이 본격적인 판 뒤집기에 나섰습니다. 1년 반이라는 긴 공백을 깨고 이번 주에 공개된 새로운 아이패드 프로가 그 신호탄인데요.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AI에 특화된 새로운 심장을 달았다는 겁니다. 애플이 자체 개발한 M4 칩이 처음으로 탑재됐는데 애플의 가장 빠른 뉴럴 엔진이 들어가 있는 칩입니다. 초당 38조 회에 달하는 연산 처리 능력을 갖추고 있고요. 실제로 애플도 인공지능을 위한 칩이라고 콕 짚어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애플은 그동안 AI 흐름에 올라타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는데 다음 달 열릴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를 앞두고 애플이 잠에서 깨어난다라는 신호를 미리 던진 것으로 보이는 대목인데요. 앞서 팀 쿡 CEO는 다음 달에 큰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 만큼 여기서 애플의 AI 로드맵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신제품 공개 행사가 있던 바로 그날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도 기대감을 키우는데 한몫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이 데이터 센터 서버용 AI 칩을 개발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프로젝트명 ACDC로 알려졌는데 애플치스인 데이터 센터입니다. 번역하자면 말 그대로 데이터 센터용 애플 칩이죠.
보도에 따르면 개발 중인 이 반도체의 가장 큰 특징은 현재 인공지능의 훈련과 학습을 위해 쓰이는 엔비디아의 GPU 기반 제품과 달리 추론 분야, 그러니까 실제 인공지능의 구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건데요. 현재 엔비디아가 주도하고 있는 시장 영역을 뛰어넘어서 더 큰 새로운 시장에서 경쟁을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때마침 애플이 최신 칩을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에 적용하고 있고 올해 안에 자체 서버 칩으로 AI를 구동시킬 것이란 블룸버그의 보도도 나왔는데요. 본격적인 인공지능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고 나선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다음 달 열릴 개발자 컨퍼런스가 매우 중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시장에서 어떤 전망이 나옵니까? 네, 결국 돌고 돌아 아이폰입니다. 역시 애플의 강점이라고 하면 아이폰을 필두로 한 탄탄한 디바이스 풀,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강력한 협상력일 텐데요. 월가 역시 이 부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다음 달 열릴 WWDC를 계기로 아이폰 업그레이드 사이클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네. 특히 인공지능 기능이 탑재되는 부분을 강조했는데 그중에서도 음성 비서 시리의 업그레이드가 주목이 됩니다. 업계에서는 애플이 자체 개발한 거대 언어 모델 AJAX를 시리에 적용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수천억 개의 매개 변수를 바탕으로 텍스트와 문서 요약, 검색 기능 등이 강화되는데 특히 음성 명령 부분이 한층 더 고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지금도 간단한 음성 명령은 가능하잖아요. 어떻게 이게 더 고도화된다는 겁니까? 네, 물론 현재도 음성 명령은 가능하지만 이 네. 정확성이나 실용성 면에서 다소 아쉬운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자체 개발한 AI 칩을 탑재한 온디바이스 인공지능 아이폰이 출시되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온디바이스는 인터넷 연결 없이 기기 자체에 탑재되는 걸 말하는데요. 이 시리가 단순히 명령을 수행하는 비서에서 생각하는 비서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관건은 애플의 기술 독립이 얼마나 빠르게 진전되느냐인데 최근 애플이 내놓은 AI 관련 논문을 보면 인공지능 모델 경량화에 성공했고 이미 스마트폰에 적용하기 위한 해법을 찾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온디바이스, 그러니까 내 손 안에 인공지능이라면은 좀 기대해 볼 만한 것 같군요. 자, 바로 테슬라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죠. 혁신을 얘기하기 전에 지금 악재가 많잖아요. 최근엔 뭐 전기차 관련 비용을 대폭 줄이고 있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네, 테슬라가 단단히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네. 먼저 충전 인프라 관련 부서죠. 슈퍼차저를 이끌던 레베카 티누치를 비롯해 500명에 달하는 부서 직원 전체를 해고하기로 하면서 앞서 예고한 대규모 감원 절차에 시동을 걸었고요. 또 제조 비용 절감을 위해 그간 큰 공을 들여온 부품 일체화 공법 기가 캐스팅에서도 손을 떼기로 했습니다. 지금의 테슬라를 있게 해준 또 앞으로 전기차 시장에서 중요한 전략인데 더 이상 추가 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런 특단의 조치들이 사실 새로운 뭐 성장 동력을 위한 포석이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당장은 악재로 비춰질 수 있겠지만 네. 조금만 다른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제 단순히 전기차 회사로는 봐서는 무리가 있죠. 장기 로드맵인 마스터 플랜, 또 최근 학회 보고된 테슬라의 새로운 기술 등을 봤을 때 사업 방향을 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전기차 판매 대수를 늘리는 것에서 벗어나 자율주행을 비롯한 소프트웨어 개발, 더 나아가 휴머노이드 프로젝트 옵티머스 개발에 중점을 두기 위해 근본적인 전략을 다시 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기가 캐스팅만 해도 막대한 개발 비용이 들어가고요. 이 대규모 감원도 비슷한 맥락에서 볼 수 있겠죠. 인공지능 대세 흐름에 맞춰 이제 다음 무대인 로봇으로 전략을 옮기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프로젝트는 그동안 좀 잠잠했던 것 같은데 뭐 좀 진전이 있습니까? 네, 최근 공개된 영상을 보면 초기 모델과 비교해서 기술력에서 큰 진전을 이룬 것을 확인할 수가 그래요? 있는데요. 화면에 보시면 옵티머스 로봇이 공장 업무를 습득하고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네. 경쟁사인 보스턴 다이내믹스나 다른 업체들의 로봇과 비교해보면 다소 실망스러울 수 있겠다라는 반응도 나올 수 있는데 역동성에서는 조금 떨어질지 몰라도 사물을 인식하는 방식,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손동작에 집중해야 합니다. 옵티머스는 이 내장된 카메라를 통해서 주변을 인식하는데요. 테슬라가 이른바 비전 파운데이션 모델에 집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죠. 경쟁사들이 레이더와 라이다 같은 값비싼 고가 장비들을 이용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이 테슬라는 카메라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로봇 공학의 성패를 가르는 건 기술도 기술이지만 이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가격도 무시 못할 변수죠. 이 점에서 테슬라의 옵티머스는 저비용 그리고 대량 생산의 조건을 충족시켜 나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경쟁사 로봇들이 뭐 뛰고 달리고 뭐 점프하고 뭐 공중제비까지 돌던데 그런 면은 없지만 가격 경쟁에서는 훨씬 유리하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다면
앞서 손동작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어떤 차별점이 있는 건가요? 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이 직원들이 직접 원격 조정을 하면서 인간의 손과 일치하는 동작을 구현해낼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현존하는 로보틱스 회사 중 가장 빠른 방식의 훈련을 받으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로봇 산업에 집중하는 테슬라, 또 최근 일론 머스크 CEO의 행보, 여기 좀 연결고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네, 머스크 CEO가 지난달 말 급히 중국을 방문했던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이해가 되는 대목인데요. 네. 당시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FSD와 관련해 중국 당국의 안전검사 적합 판정이 나왔죠. 이게 의미하는 건 중국 시장에서 테슬라의 FSD가 도입 관문을 하나 더 넘었다는 것도 있지만 로봇 산업의 실마리를 풀어줄 비전 파운데이션 모델 학습을 위한 데이터를 훨씬 더 빠르고 방대하게 수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실적 발표에서 머스크가 이런 말을 했죠. 올해 말이면 테슬라 공장에 옵티머스 로봇을 배치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판매에 나설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네. 인간을 대신한 옵티머스 로봇이 테슬라 공장에 투입된다면 대규모 감원도 예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겠군요. 물론 당장 돈줄인 전기차 사업이 주춤하다 보니 허리띠를 졸라맨 것도 맞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다른 곳에 집중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설득력 있는 분석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최근 대만 TSMC까지도 테슬라의 슈퍼컴퓨터죠. 도조에 탑재할 차세대 반도체 칩 생산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큰 그림을 위한 본격적인 체질 개선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악재 속에서도 계속해서 흥미로운 뉴스를 갖고 오시는데 임선우 캐스터 오늘도 흥미로운 분석 잘 들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 주 시장이 주목한 뉴스메이커들 직접 만나볼 시간입니다. 고유미 캐스터, 팀쿡 애플 CEO가 오랜만에 등장했어요. 네, 앞서 임선우 캐스터가 정리해드린 대로 이번 주 시장이 가장 주목했던 기업들 가운데 하나는 바로 애플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수요일 밤 업그레이드된 칩을 탑재한 새로운 아이패드가 공개됐죠. 팀쿡 애플 CEO는 역대 가장 강력한 아이패드 라인업이라고 자신했는데요. 소개 멘트인지 광고인지 구분이 안 되는 톤으로 이번 신제품이 업계 최고라고 자신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패드가 처음 등장한 날 이후 이날이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들어보시죠. Welcome to Apple Park. We have a huge day of announcements ahead of us, and it's all about iPad. In fact, this is the biggest day for iPad since its introduction. This is the strongest iPad lineup we've ever had. It's the best in the industry by far. With these new iPads and the introduction of the powerful M4 chip, the big upgrades to Final Cut Pro and Logic Pro for iPad, along with the new Apple Pencil Pro and new Magic Keyboard, it truly is the biggest day for iPad since its introduction. 계속해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만나보시죠. 테슬라를 둘러싼 각종 이슈가 많은 가운데에도 머스크 CEO는 인류와 인공지능의 관계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미국판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는 밀컨 글로벌 컨퍼런스에 참석해 인간의 생물학적 지능의 비중이 갈수록 작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결국 1% 미만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결국 모든 지능은 디지털화 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결국 AI가 진실만 다루고 추구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percentage of intelligence that is biological, grows smaller with each passing month. Eventually, the percentage of intelligence that is biological will be less than 1%. As a percentage, almost all intelligence will be digital. I do think it's very important that we build the AI in a way that that is beneficial to humanity. I think you want to have a maximum truth-seeking AI. This is very important. The AI should not be taught to lie. It should not be taught to say things that are not true. 한편 구글의 인공지능 기업 딥마인드는 인체 내 단백질 구조를 파악하는 AI 모델인 알파폴드의 최신 버전을 공개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버전인데요. 알파폴드 3는 단순히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것을 넘어 모든 생물학적 분자 형태와 상호작용까지도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약 개발의 새로운 챕터가 열렸다는 게 딥마인드 측의 설명인데요. 데미스 허사비스 CEO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몇 년 안에 AI가 설계한 신약이 환자에게 투여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I think AI is overhyped in the short term and probably underestimated over the long term, like what it's going to bring. And I would be expecting maybe in the next couple of years, the first AI sort of designed drugs in the clinic. First and foremost, I think it's the most beneficial thing. If you ask me the number one thing AI can do for humanity, it will be to solve, hundreds of terrible diseases. I can't imagine a better use case for AI. 이번 주 발표된 기업 실적 가운데 차량 공유업체 우버가 시장의 관심을 끌었는데요. 예상보다 부진했습니다. 특히 1분기 총 예약액이 377억 달러로 지난 2월 실적 발표 때 제시한 전망치를 밑돌면서 주가가 급락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버 CEO는 매출과 수익 성장세가 여전히 강하다면서 시장의 우려를 달랬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만나볼 뉴스메이커 다라 코스루샤이 우버 CEO까지 만나보시죠. I think the message to investors is that we continue to deliver on consistently strong top-line growth and then outsized profitability growth. So I think as long as we continue to deliver on our service, on the promise of mobility everywhere, delivery of food and grocery, et cetera, we'll be more than fine. 자, 마지막으로 다음 주 꼭 챙겨봐야 할 주요 글로벌 경제 일정 미리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13일 월요일입니다. 해외 일정은 큰 이벤트가 없고요. 국내에선 이번 달 11일부터 10일까지 관세청이 집계한 수출입 통계가 나옵니다. 앞서 지난달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세를 나타내면서 이 추세가 이번 달에도 이어질 수 있을지 초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참고로 지난달에는 10일까지 수출이 21.6%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고 결국 월말에 13.8% 증가세로 이어졌죠. 최근 반도체가 부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모습이고 자동차 수출도 잘 달리고 있는데 이번 달에도 기대에 부응할지 주목됩니다. 화요일로 넘어가 볼까요? 미국의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나옵니다. 도매 물가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시차를 두고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선행지표 역할을 합니다. 3월엔 시장 예상치였던 전월 대비 0.3% 상승에 조금 못 미친 0.2% 오르면서 연초부터 이어지던 인플레이션 우려를 다소 완화시켰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PI도 전달보다 0.2% 상승하면서 예상치에 부합했는데요. 증가세 둔화가 이어졌다면 호재지만 수치가 다시 예상보다 높게 나온다면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겠죠. 자, 화요일 또 체크하셔야 할 일정은 독일 경기 전망을 나타내는 유럽경제연구센터의 5월 경기기대지수와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의 월간 보고서도 있습니다. 특히 오펙 보고서는 국제유가에 영향을 미칠 석유 수요 전망이 중요한데 올해 글로벌 석유 수요는 하루 225만 배럴 증가, 내년엔 하루 185만 배럴 증가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중동 정세에 따라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유가에 이 변수가 될지 지켜보시죠. 수요일입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나옵니다. 화요일 생산자 물가에 이어서 곧바로 소비자 물가가 나오면서 이틀 연속 인플레이션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생산자 물가가 예고편이라면 이 소비자 물가는 블록버스터급 메인 이벤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3월 수치는 시장에 큰 충격을 줬죠. 예상치를 웃돈 전월 대비 0.4%, 전년 대비 3.5%로 반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발표 직후 금리 인하 기대감이 크게 꺾이면서 증시 급락으로 이어졌고 채권 금리, 환율 모두 급등하면서 국내 금융시장도 출렁였습니다. 결국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선을 뚫고 올라가는 상황까지 발생했는데 이번 수치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시장의 예상은 지난번 수치보다 소폭 하락한 전월 대비 0.3%, 전년 대비 3.4%입니다. 자, 여기서 그치지 않고 중요한 경제 지표가 또 하나 나옵니다. 지난달 미국의 소매 판매 집계인데요. 미국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소비 지표가 강하면 미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 못할 것이란 전망으로 이어집니다. 대표적인 굿뉴스가 배드뉴스가 되는 건데 이 상황이 지난달에 벌어졌습니다. 시장은 전월 대비 0.3% 증가를 예상했는데
실제 수치는 이보다 2배 높은 0.7%로 나왔고요. 특히 핵심 소매 판매는 1% 넘게 급증하면서 이 시장 컨센서스의 3배 가까운 증가율을 기록했죠.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수요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증시는 석가탄신일로 일어날 휴장입니다. 목요일 국내 증시에 이 모든 것이 반영이 되겠죠. 자, 목요일 일정 보겠습니다. 제가 매주 이 시간 강조하고 있는 일정이죠.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옵니다. 이번 주에 나온 수치는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을 살렸는데 고용시장 둔화 추세가 이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앞서 파월 연준 의장이 고용시장 약화가 금리 인하의 조건이라는 발언을 내놓은 상황이니까 체크하시고요. 미국의 4월 산업생산 그리고 일본의 1분기 GDP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막바지를 향해 가는 어닝 시즌인데요. 미국 최대 유통소매업체 월마트가 분기 실적을 내놓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금요일입니다. 유로존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나옵니다. 이번에 나오는 건 4월 확정치인데요. 앞서 발표된 예비치는 전년 대비 2.4% 상승으로 시장 예상과 같았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의 다음 달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중요한 지표가 되겠죠. 앞서 ECB 내부에선 6월에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이게 오히려 서프라이즈라는 발언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금요일에는 또 중국 경제 흐름을 볼 수 있는 4월 산업생산 그리고 소매 판매 또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다음 주 주요 경제 일정 짚어봤습니다. 세계는 경제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찬 내용으로 한 주간 주요 이슈들의 핵심을 짚어보고 또 다음 한 주를 준비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